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리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제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네, 제목이 특이한데 여기서 붉은 행성은 화성을 뜻하죠. 화성이 좀 붉으스레 하죠. 자, 그럼 블루스는 뭐냐? 네, 물론 이거 음악 용어죠. 블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고받기라고 합니다. 주고받으면서 음악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럼 뭘 주고받느냐? 네, 화성에선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주장, 그리고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 이 양측이 매우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 한쪽에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내놓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 웃기고 있네, 절대 아니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또 그럴싸하게 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거죠. 이걸 블루스 음악에 비유해서 칼 세이건이 논지를 풀고 있는 겁니다.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네, 그 음악을 찬찬히 한번 들어볼게요.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해보라 라고 과학자한테 물어본다면 알 수 없다. 네, 이 답이 정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있다 아니면 없다 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유독 화성을 놓고선 여긴 생명체가 존재할 거야 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매우 팽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아니야, 이런 행성에선 생명이라고는 살 수가 없어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스코어를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화성엔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생명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간 수많은 소설과 영화가 나온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사실 자체가 대중의 생각과 기대를 반영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과 기대를 반영한 소설과 영화들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왜 하필 화성이냐? 네, 이 질문이 가능해지죠. 왜 하필 화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오랫동안 여긴 생명체가 있을 거야, 또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왔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럴까? 왜 하필 화성이냐? 그 대답은 뭐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구랑 매우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극관에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극관, 그 남쪽과 북쪽, 극쪽 지방에 얼음이 덮여 있다는 거죠. 지구랑 비슷하죠. 또 하늘엔 흰 구름이 떠다닙니다. 흙먼지 바람이 불어요. 이게 좀 세게 붑니다. 매우 세게 붑니다. 또 하루가 24시간이다 라는 점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비슷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차이점도 굉장히 큽니다. 네, 우선 기온이 상당히 낮아요. 제일 따뜻할 때가 섭씨 20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많이 추울 땐 영하 1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소량의 수증기와 산소, 그리고 오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숨 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대기압이 낮아서 찬물도 급격하게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자, 과연 이런 곳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네, 일단은 불가능해 보인다. 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혹은 혹시나 여기 그래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서 여기다가 탐사선을 보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이 바이킹 계획을 세우죠. 이게 1976년에 실행이 됩니다. 이때가 독립 2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성을 탐사하는 데에선 소련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졌죠. 그러니까 화성은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경쟁 심리도 상당히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 칼 세이건도 참여를 했던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사 계획은 성공을 하죠. 착륙을 합니다. 그게 1976년 7월 20일이에요. 사상 최초로 인간이 쌓아 올린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해서 화성 표면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죠. 자, 그럼 생명체를 발견했느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해요.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이건은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책에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이킹 착륙선이 보는 화성 사진들을 찬찬히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마치 외계에 있는 어느 장면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어느 곳, 그러니까 콜로라도나 애리조나나 아니면 네바다주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사막을 찍어 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해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야말로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곳임을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라고 말해요. 여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네, 의미심장하죠. 여긴 다시 와서 연구를 하든 자원을 채취하든 아니면 인간이 직접 거주를 하든 네, 뭘 하든지 간에 인간이 화성에서 뭔가를 하게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세이건은 하고 있는 거예요. 칼 세이건은 예전엔, 그러니까 탐사선이 금성에서 찍어온 사진들 이런 걸 볼 땐 이런 생각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화성 사진을 보곤 여기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랑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선 칼 세이건의 직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비슷하니까 어느 사막에서 찍어온, 지구상에 있는 어느 사막에서 찍어온 사진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화성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네, 일단 인간이 화성에서 뭘 하려면 화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아마 화성을 다 탐사하려면 1, 2년이 아니고 최소 몇 세기는 걸릴 거다라는 말을 세이건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다 알아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인간은 화성에서 뭘 할 거냐? 네, 이 대목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화성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미생물에 불과할지라도 네, 화성을 인간이 아니라 그 미생물에게 맡겨둬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생물은 가치 평가를 초월하는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개발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개발이라는 단어를 칼 세이건이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워낙에 사피엔스가 워낙에 개발에 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화성을 개발해서 자원을 채취하려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이건은 이 대목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화성이 너무 멀다는 거죠. 여기 가서 원자재를 채취해서 지구까지 갖고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럼 차라리 인간이 거기 가서 살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좀 너무 허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허황하다. 과학자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처음엔 그랬는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접근법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화성엔 물도 없고요, 온도도 너무 낮죠. 또 산소도 부족하고 자외선이 강해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걸 바꿔보자 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지구화 라는 단어를 세이건은 사용하고 있어요. 지구처럼 바꾸자 라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는 이끼류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화성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이끼를 화성의 극관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이끼류가 극관을 뒤덮게 되면 태양광의 흡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얼음이 녹을 것이고, 극관을 덮고 있는 얼음이 녹을 것이고요. 그러면 표면 온도가 동시에 같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암석과 땅 아래 갇혀 있던 기체들이 대기로 방출될 거다라는 거죠. 그 중에 산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이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하게 될 거니까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소리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왜 세이건이 화성에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책에 여기저기에서 아주 일관되게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를 너무 엉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막 사용하고 있다, 지구를 막대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또는 개발을 하겠다고 산과 들판을 다 불태우죠. 그리고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껏 우리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는 높아졌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질 않아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구가 마치 금성처럼 불덩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제4장 천국과 지옥 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다른 행성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반면에 그 정도 기술 개발을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지구가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 사피엔스라는 존재가 워낙에 점령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걸 또 독점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이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어봐도 잘 알 수가 있죠. 아마 세이건이 말하는 그 지구화 기술이라는 걸 인간이 갖게 된다면 이걸 테스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이고, 그 첫 번째 대상이 화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너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진짜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을 또 못하는 게요, 우리가 예전에 과연 인간이 달에다가 인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 상상 못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1969년입니다. 이게 벌써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500년 뒤엔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코스모스 제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를 살펴봤는데요. 이 책이 700쪽이 넘는데 이 책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챕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는 제 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